예, 방금 소개받은 이 전경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철두 교수님과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같이 공부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같이 연구하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운 그런 우리가 지적 동료이자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대학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영남대학교 새마을 학과에 개건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 뭘 주제로 해야 좋겠느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개국의 농촌 여기 이제 종사하고 있어서 그걸 이야기할까 아니면 딴 걸 이야기할까 하다가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0년 동안 제가 젊었을 때는 개량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혁이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또 나이 들어서는 좀 역사 이런 데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적합한 것이 이제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죠. 또 우리가 다 이때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과거만 하더라도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방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대기업도 있었고 좋은 고등학교도 있었고 좋은 대학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괜찮았었죠. 충북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출생은 영동에서 했습니다. 영동 출생인데 부산으로 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가 대학은 서울로 가서 전국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미국도 갔다가 또 돌아다니고 살았었는데 영동 옛날에 괜찮았었는데 지금 보니 형편없어. 영동, 옥천, 보은 해서 있잖아요. 지금 좀 썰렁합니다. 옛날에는 북적북적 했었는데 이게 참 영동 시골만 그러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는 옛날에 지금 옛날에는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제상사라고 있었습니다. 국제상사는 우리나라 10대 재벌에 속했던 기업인데 있었고 그 다음에 동명목재라고 대단히 큰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우리 자동차 SM 그것도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마 안 될 거라 그렇죠. 대구만 하더라도 우방청구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었고 또 삼성 상용차도 대구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문 닫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나 지방대학 옛날에는 지방국립대학은 괜찮았었죠. 괜찮은 대학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에 다 갈수록 쇠퇴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고민이 있으면 이제 고민이죠. 청주는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조금 그래도 왜 수도권과 가까워서 그런 데로 인구가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과거 10년 동안 인구가 몇 명 증가했느냐 12년 동안 인구 5만 명 증가했더라고. 5만 명. 겨우겨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하는 것이 이루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제인가 우리가 대구시장에 지금 홍준표 씨인데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도 대구시장 하고 있습니다. 늘상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혁신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혁신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 많은 이야기합니다. 혁신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 내가 마음으로 가만히 보고 있죠. 잘하나 못하나. 말만 잘하는지.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 좀 미흡지 않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대구시에서 젊었을 때는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기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내가 대구시 지역개발 현실에서 부딪혀서 한 것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참여해서 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 만드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만든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인천, 부산, 광양. 나도 대구도 한번 하자 이거지. 대구 경북도 한번 합시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법이 어렵게 돼 있던데 법을 바꿨어. 그냥 국회의원들하고 협력해서 법을 바꿔서 경제자유구역 주구랑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나중에 뭐 충북도 만든다 저도만 강원도도 만들고 원래 내려오면 안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 그걸 처음 만들었고, 두 번째 내가 좀 참여한 일은 첨단 의료복합단지 오송하고 있는 게 있죠. 오송하고 있는 거 그거 대구 경북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자 해서 근데 뭐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평가해보니 뭐예요? 오송보다 더 나은 거야. 대구 경북 1등, 오송 2등, 강원도 원주고 3등. 강원도 원주고 준비 많이 했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복합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이 공부도 해보고 또 현실 참여도 해보고 그래 쭉 해왔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이제 많은 책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책들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하겠느냐. 우선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죠. 경제적인 요인. 말하자면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도 이렇게 갖추고 또 기반 시설을 갖추고 뭐 등등해서 경제적인 요인.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입지 요인. 접근성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이 청주가 나름대로 버티는 것이 수도권과 그래도 가까워서 좀 이렇게 좀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무슨 요인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요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뭡니까? 통합신공항. 부산도 가덕도 신공항 하는데 대구도 통합신공항 하고 싶죠. 부산 가덕도가 어떻게 완성이 됐죠? 어떻게 됐죠? 정치적인 산물입니다. 정치 노력의 산물이죠. 그럼 대구 경북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문 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구 경북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아지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 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야 된다. 말하자면 민주당하고 다 해가지고 좀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세 번째, 마지막 요인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사회문화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기에 다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요인도 중요하지만은, 혁신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다른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정치, 문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경제적인 요인. 지금 공항을 만든다. 그 다음에는 도로 놓는다. 포항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다리, 영일만 대교 만들어 달라. 10년 노력 끝에 지금 돼가는 모양이라. 정치적인 힘이죠. 자, 그것 한다고 해서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돈 들여가지고 공항 만들고, 인프라 놓고, 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겠느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의 초기 단계나 중기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쭉 해보면 전혀 안 됐거든요. 전혀 안 됐습니다. 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수준에 있어서는 이제 또는 선진국 갈수록 이런 것이 중요하다.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플로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거 조사해서 책을 하나 썼죠. 그 다음에 3T, 3T 잘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 기술, 두 번째 하나는 탤런트, 이 재능, 세 번째 토러런스, 토러런스는 인내력, 관용 이런 뜻인데 그게 말하자면 포용력입니다. 참고 들어달라는 것이죠. 포용력. 이 반대말이 배타성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얘만 하나 들어드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왜 이게 중요했던가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제가 고향이 충청도 고향입니다. 태어나기만 했었죠. 근데 이제 충청도 사람들 이야기할 때 나 충청도로 이야기하죠. 부산 갔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었죠. 나 부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 대구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지방일수록 어떠냐? 지방일수록 뭐가 강하죠? 요게 강합니다. 배타성. 요거 강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구는 상당히 배타적이거든요. 내가 대구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내가 생각해보니 30대 때 가서 한 40년 살았죠. 그렇죠? 한 35년 이상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근데 내가 대구 사람이냐?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대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 사람들은 나는 대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구 사람이 될 조건은 뭐가 있느냐? 태어났든지 또는 고등학교를 거기 졸업했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0년, 40년 살아도 대구 시민이긴 하겠지만 대구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언제 느끼느냐. 내가 대구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협력해서 법도 바꾸고, 지금 난다긴다는 사람들 국민의힘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해줬습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죽으라고 해서 했죠. 결정적인 데 들어가면, 이게 대구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결정된 데 들어가면. 자, 대구시장이나 누가 되려고 그러면 대구 출신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대구 국회의원 되려면 대구 출신 돼야 되죠. 서울서 30년 살아도 대구만 졸업하면 대구 사람이야. 충청도 따위랑 비쌀 거다.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 소리 칠 수 있는 연예는 뭐죠? 영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소리 치는 거죠. 안 살아도. 여러분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충북 사람이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렇죠.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했든지, 청주고등학교 졸업하면 최고죠. 청주고등학교 졸업하면 인정해 줍니다. 태어났든지 고등학교 졸업했든지. 대구도 마찬가지야. 홍준표 씨가 대구 영구 아닙니다. 장명 사람인데, 대구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거라. 딴 데서 살고 대구 사람이다. 우리는 대구 40년 살아도 대구 사람 아니야. 대구 시민일 뿐이지. 우리가 지방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포용력 배타.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업 하나 유치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큰 기업, 대기업 유치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죠. 지방정부 다 노력하는 거죠.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안 될까? 내가 또 유치는 원하라고 있는 기업 안 나가도 다행입니다. 있는 기업 안 나가도 다행입니다. 그 왜 문제가 생길까? 있는 대기업들이 대구나 우리나라 지방에 내려왔을 때 느끼는 점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하지만 제일 문제가 뭐겠냐?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그 지역 기업 장업만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좀 컸다 싶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배타적입니다. 누가 우리한테서 뭐 해줬노?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우리 기업 아니야. 지금 많이 나아졌죠. 포항에 포철이 있는데 포항 시민들이 우리 기업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많습니다. 구미에 전자사업 많이 있지만은 우리 기업 생각 안 합니다.
배타적이요. 그래서 구미 있는 기업들이 딴 데 가는 거죠. 사람한테 배타적이고 기업한테 배타적이라. 배타적이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역 발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포용력이 중요하다. 관용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 쓸만한 사람도 끌어안지 못하고 다 제껴버리면 누가 남죠? 서울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 가서 내가 뭐 어디 출신도 관계없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일단 부산은 어떻을까요? 부산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자라서 그런지 누구나 가서 뭐 될 수가 있어. 부산은. 근데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갈수록 아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양성. 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다양성. 이거 반대가 동질성이죠. 여기서 다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런 말하자면 능력을 가진 사람, 재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똑같은 사람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포용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다양성. 이종교배가 좋습니까? 동종교배가 좋습니까? 이종교배가 우수한 결과가 낳는 거죠.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우수한 인종이 나온다 이거죠. 동종교배. 근친교배는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섞어야 된다는 거죠. 섞어야 된다. 자, 이것도 그다음에 연계성. 연계성.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협력관계. 요즘 와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연계성. 네트워크. 요즘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네트워크. 산학협력. 이렇게 해서 산학연 협력해서 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쟁적인, 경쟁이 중요하다. 독점보다는 경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이제, 이 경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지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총균쇠.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그게 한 5년 동안 뭐 학생들한테 베스트 가장 많이 읽힌 책, 총균쇠,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이 분야에 가장 선두주자라. 가장 인기 있는 책. 그 사람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책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자, 그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보게 되면 경쟁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쟁. 생존 경쟁이 중요하다. 경쟁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다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한다. 그죠? 인구 증가가 왜 중요하냐? 인구 증가 자체가 문명 발전에 있어서 인구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인구 증가가 중요하냐? 머릿수가 많으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소의 발전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집단지성. 이거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집단적인 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유발 하라리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겁니다. 집단 지성이 중요하다.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이제 인문 사회적인 요소, 사회적인 그다음에 이 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왜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경제적인 요인,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행태적인 요인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중요합니다. 한데 우리나라 이상, 중진국 이상 되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역사 발전을 이끌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사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 전체의 내용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지구상에 이제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지금 다 8,000년 얼마 될까? 뭐, 길어야 10,000년입니다. 10,000년 안쪽에. 500만 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다 원시는 사라지죠. 수렵 채취하면서 살았는데, 10,000년 이후입니다.
만년 이후 동안 살겠는데, 한 400만 년 동안 우리가 원시인으로 살다가 만년 전에 비로소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시작되었습니다. 혁신이죠. 거기서 어떤 혁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 올라가면 다 어떻게 동굴 속에 다 살았죠. 수렵 채취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가 그게 이제 끝내고 정착 생활하면서 문명이 딱 시작했는데, 문명이 시작했죠. 그 혁신이죠. 혁신이죠. 그때 혁신이 아니라서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도 동굴에서 살지 모릅니다. 동굴에서 살지 모른다. 그 다음에 종족 간에 피나게 싸우고, 지구상에서 인류 조상이 반 조상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는데, 다 사라졌다고 하는 말은 한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살해당했다. 그렇게 보면 된다. 살해당했다. 다 살해당했다. 강한 종족한테 살해당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사피엔스족이라 이제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발생했느냐?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문명화 되는 세계는 어디냐? 요겁니다. 고대 수메르. 요때 이 시대 때 여기에서 혁신이 일어나서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왜 혁신이 일어났느냐? 너무 오래되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관한 것들은 많이 좀 부족한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고대 그리스도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만 또 도시가 많았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서양 문명 어느 속에 아테네 문명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 이거죠. 아테네 문명 민주주의 하는 거, 그다음 학문하는 거, 철학, 학문하는 거, 공부했던 거, 공부하는 거, 지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뭐 이상한 거 공부하는 것도 다 원인은 이 사람들한테 있다. 이 사람들한테 있다. 무시하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 나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드라마 여기서 시작되거든. 여기서 시작되고 오늘 현대 문명이 여기 있다 본다. 이 혁신이죠. 혁신이죠. 이게 뭐 스무스하게 다 연결된 건 아닙니다. 스무스하게 오늘날까지 연결된 것은 아니고 위협이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위협이 많았었는데 제일 첫 번째 위협이 이게 뭡니까? 페르시아하고 한 전쟁입니다. 아테네하고 페르시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만약에 페르시아가 이기고 여기서 졌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죠? 페르시아가 세계 표준이 됐다. 그죠? 페르시아 문명이 세계 표준이 됐는데 마침 이 사람 이겼어. 망했어. 살아남았어.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스무스하게 또 세계 전달된 것도 아닙니다. 전달 다 망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전달돼서 오늘날 서양 문명이 표준이 된 거다. 그 다음에 중세 이태리 피렌체의 르네상스, 근대의 문을 여는 르네상스. 그것도 혁신이다, 그지? 혁신. 이거 어디서 발생했느냐? 요겁니다. 피렌체에서 작은 도시 안에서 이 발생해서 세계로 퍼졌다, 그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있습니다. 산업혁명. 보통 영국 산업혁명 하면 영국 자꾸 이야기하죠. 영국 하는데 사실은 영국이 아니고 영국에서 얻은 게 맨체스터.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해서 영국 땅덩어리에 져서 그런지 금방 퍼져서 그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야기하는데 책들도 보게 되면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맨체스터 미안합니다. 맨체스터 요겁니다.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영국하고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산업은 진짜 혁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지? 산업혁명이 있다. 산업혁명 전에는 뭐하고 살았습니까? 농사짓고 살았죠. 농사짓고 살았는데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면 지어본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라. 죽습니다. 우리 학교가 넓어서 교수들 보고 교직원들 보고 몇 평씩 주나? 20평씩 농사 지으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농사 지으라고 그러는데 20평 얼마 안 되죠? 처음에는 신나게 합니다. 마치 내 땅인 것처럼 토요일마다 나와서 모자 쓰고
채소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뭐 나도 전해줘야죠. 나는 어릴 때 농사 좀 지어와서 알죠. 제 마늘 얼마 가는 거 두고 보자. 몇 년 가겠어요. 1년 이내 그만두는 사람이 50%. 2년 가는 사람이 30%. 3년 이상 넘어서 거의 없습니다. 힘들다. 육체노동 해방된 것은 요거다. 그 다음에 IT, 미국 실리콘밸리 IT 혁명. 요즘 IT 시대를 하지만은, 미국의 IT 시대가 이것도 하지만은, 미국에서 한꺼번에 모두 이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꼭 딱 하나, 요겁니다. 실리콘밸리. 요곳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퍼져나가서 IT, 전 세계를 휩쓸어서 된 것이죠.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어느 한 장소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서 세계 역사가 발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곳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났느냐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혁신이 일어났느냐. 많은 역사학자들이, 토인비를 비롯해서 스팽글러 많은 역사학자들이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유발 하라를 비롯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왜 이 문명 발전의 어떤 패턴, 원리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됐죠. 이 사람들의 노력을 다 이렇게 요약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나는 물론 그 사람들의 이론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메르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띵하죠. 야, 머나먼 이야기라. 머나먼 이야기. 그리고 또 자료도 많이 없습니다. 자료도 많이 없고 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때 우바이드 기라 그래서 여러 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BC 기원전 6,500년에서부터 4,000년이 잘 모릅니다. 대충 요때 처음으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도시라고 하는 딱 출현합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이제 문명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세대가 겹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초기왕조 도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되는데 이것이 이제 수메르 문명, 인류 첫 번째 문명. 그 뒤 이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쭉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된다. 요겁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전체를 이야기하지만은 수메르라고 요거 하류 지방이에요. 지금 이라크 남부입니다.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남쪽에 작은 여기에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졌다. 지금 이라크 하면 좀 불쌍하죠. 이라크 전쟁 때문에 형편없습니다. 이라크. 나도 이라크 학생들 와서 좀 가르쳐 본 적도 있고 하는데 고민이 많은 거죠. 이라크. 그 별 볼 일 없는 이라크가에서 지금 보면 이상한 여기 이 문명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가 또 중요한 걸 또 하나 하게 되는데 그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류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혁신이 뭐겠습니까?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 대규모 농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착 마을이 출현하게 됐다. 그걸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게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농사를 짓게 되었느냐. 농사를 짓게 되었느냐. 것이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농사를 지으면서 중요한 것은
토양에 맞는 적합한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기 했다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농작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세를 보게 되면 이야기 나옵니다. 농작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농사 짓 때 우리 일반 그냥 농사가 아니고 특별한 농작물, 괜찮은 농작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괜찮은 농작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괜찮은 농작물. 나는 이거 처음에는 이 양반 책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없었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 했더니 아프리카 가서 보고 깨달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쌀을 먹나? 밀을 먹나? 뭘 먹을 것 같아요? 카사바라고 하는 일종 고구마와 같은 것들입니다. 고구마 비슷한 것들인데 카사바. 땅에 묻어 놓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기르기는 좀 쉬워요. 쉬운데, 자, 근데 카사바를 먹고 있다. 우리는 뭘 먹죠? 쌀을 먹고 있다. 또 어떤 나라 사람은 뭐를 먹고 있습니까? 밀을 먹고 있다. 잉카, 남미 사람들은 뭐가 주식이죠?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입니다. 사람이 뭐가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한 거야. 먹는 게 중요하다. 뭐를 먹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되게 기회가 돼서 북한 개성에 한번 가봤습니다. 개성을 방문해서 일대를 다 보고 순두교도 가서 보고 이랬는데 북한 탁 보고 느낄 순간에 소감이 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넘어와서 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한에 대해서 감탄하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감탄하는데 난 거꾸로라. 북한 가서 충격받은 자.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군인들의 키라. 군인의 키가 우리나라 중학생밖에 안 돼요. 중학생밖에 안 돼. 그거 보면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분노와 치밀어 오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거지. 중학생, 초등학생, 군인들 중학생 키가 왜 안 크겠어요? 먹는 거야, 먹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음식이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쭉쭉 해서 우리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생각은 뭐냐 하면 뭐를 먹느냐가 중요했다 그지. 밀을 먹는 종족 또 쌀 먹는 종족이 살아남았다 그지. 발전했다는 것이요. 발전했다. 카사바 아프리카 이야기 쓰면 카사바 그거 좀 힘들어요. 먹기는 하는데 요리가 힘들고 내가 저거 어떻게 먹노? 그러니까 여러 요리를 많이 하는데 카사바 가지고 요리를 많이 하는데 옥수수 먹었던 저 남미도 망했습니다. 앞에 저기 스페인 사람들 쳐들어서 박살 내놨죠. 다이아몬드 책 보면 앞에 나옵니다. 잉카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하는 것들 전쟁에서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한 주식을 경작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인구증과 밀집하게 됐다. 인구가 모이게 됐다.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모이면 경쟁이죠. 저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사람들이 모여들으면서 농사 지으면서 먹을 만한 것들이 나기 때문에 많이 모여드는 것이죠.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종교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종교 혁신. 이 종교 혁신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우리 원시 시대 때는 뭘 했느냐 하면 요걸 했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요거 했는데 종교적 혁신이 발생했다. 이때 종교 혁신이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같은 강력한 신의 존재를 갖다가 생각해냈다는 거죠. 신의 존재를 생각해서 신이 뭐 했죠. 우리 애니미즘, 토테미즘 가면 이거는 그냥 복을 비는 정도입니다. 주로 그 당시에 가정마다 자기가 믿는 뭐가 다 있어.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정신분석, 누구죠? 정신분석가? 프로이드. 프로이드 이 사람이 이거 관심이 많았거든요. 프로이드, 이 사람이 종교의 기운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정신분석학자가.
종교 기원 보게 되면 이야기 나옵니다. 원시 시대 때 종교가 어떻게 됐나. 이때 강력한 종교 혁신이 일어나서 아이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넘어서 신이 세계와 인간 창조했다. 신이 창조했다는 창조에 관한 그런 개념 아주 강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이게 나타나냐 하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이것이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 이 당시에 왜 이렇게 강력한 종교가 발생했느냐, 강력한 신이 발생했느냐. 제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살인과 관련했습니다. 원시 시대 때 하고 초기 경작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전쟁과 살인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작은 인구의 몇십 프로가 다 폭력에서 희생당할 때였습니다. 폭력.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폭력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요즘 와서 국가가 하는 일인데 이 당시 국가가 없었습니다. 누가 했어? 종교라 이거지. 종교. 강력한 신의 종교. 신을 만들어서 종교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앞에 나온 것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겠네. 이 종교 굉장히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가, 이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사회를 하나 형성하면서 또 강력한 어떤, 신에 대한 예배를 위해서 이제 신령과 도시를 건설하게 됐다는 것이죠.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강력한 신을 예배하려면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컬렉티브 액션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신을 예배하게 돼서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에 예배드렸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동일한 신을 섬겼습니다. 도시에 사는 같은 신을 섬겨서 같은 신을 섬기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어떻게? 형제라, 형제. 서로 사랑하라. 형제다, 형제. 그래서 굉장히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단합시키면서 그래서 도시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문명이라는 문명. 도시에서 만들어진 것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이제 또 도시국 형성 과정은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종교혁신, 도시국 형성에서 도시 경제가 협력. 작은 도시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국을 만들다 보니 또 도시 간에 경쟁하는 거죠. 경쟁하는. 수없이 많이 경쟁합니다. 경쟁해서 이 경쟁이 도시 간 경제와 협력, 경쟁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문명의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 이건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와닿죠. 그리스 문명. 여기에 대해서 아테네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테네가 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뭐, 구라파, 놀러 가서, 또 해외여행 가서 그리스를 가보면, 그래서 뭐 혹시 가본 학생도 있는데 아테네 가서 뭐 또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저 민족이, 저기서 인류 현대 문명이 저렇게서 나왔나? 믿기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잘 안 믿기죠. 안 믿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아테네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토대를 딱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느냐.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미지 세계에 북쪽에서 많은 민족들이 내려옵니다. 첫 번째, 인종이 내려오죠. 아카이안 민족. 이게 이제 크레타 문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내려온 사람이 이 사람들. 에이올리안. 여기 이제, 여기 이오니아. 여기 이오니아. 에올리안. 이렇게 되는데, 요 사람들, 여기 내려온 요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오니아. 그 다음에 도리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도리아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내려왔는데, 이 도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던 속에서 북쪽에서 다 내려와서 그 옛날에 변방이 있습니다. 변방. 아무것도 없는 변방에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문명을 이루게 되죠. 이게 이제 북쪽에 이제 야만인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개척해서 문명을 만드는 거죠. 뭐가 비슷하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서부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동부에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부 개척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요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온 도리아인, 이 사람들이 제일 야만인이라. 제일 야만인. 제일 야만인이면서 제일 전쟁을 잘했고, 무지막지하네. 무지막지하. 모든 걸 파괴했던 종족입니다. 눈에 보이는 쪽쪽 파괴했다. 근데 뭐가 먼저 내려왔었죠? 이게, 이오니아 사람들이 먼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싸그리 다 전멸을 시키면서 내려왔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여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가 이게 비껴난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 아테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쨌든 살아남았다는 거죠. 살아남고. 이게, 도리아인이 내려온, 도리아인이 지금 말하는 스파르타 사람들입니다. 스파르타 사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자기들 한민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네는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생각해서 우월의식도 가지고 이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이 당시 이 사람들 헬라라고 불렀죠. 자기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헬라인. 그래서 그리스를 헬라라고 이름 붙였죠. 동유민족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선미스가 가졌다. 헬레네인은 뭐 프로메테우스라고 이 인간에게 이제 불을 제해준 인물인데, 여기 맏손자가 헬렌인데, 그 자손이라고 생각한 거죠. 말하자면 프로메테우스의 뭐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것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그리스 많은 민족, 그래서 여러 민족이 이제 그리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 잘 아테네가 있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뭐가 있죠? 스파르타. 그 다음에 뭐, 올림피아, 그 다음에 고린스, 고린도 전세라는 고린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테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대 그리스 문명이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 독특한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긴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아테네가 살아남아가지고, BC 한 750년경부터 아테네가 다시 살아납니다. 조금씩 아테네가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왕, 그다음 귀족제 하다가, 언제부터, 이때부터,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 기획부터, 이때부터 민주화가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BC 490년부터, 부터 해서 이제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기게 됩니다. 1차 전쟁이 이제 마라톤 전쟁, 2차 전쟁이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게 요 장면입니다.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는데, 긴 아테네의 역사 가운데서 딱 언제? 딱 요시입니다. BC 480에서 BC 330. 이걸 고전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전기. 이 아테네가 누구한테 이제 정복을 당하느냐면, 알렉산더 대왕한테 정복을 당하죠. 이게 이제 딱 요때, 고전기. 요때. 길어봐야 한 100년 정도, 100에서 150년 정도입니다. 더 압축된다면, 한 50년도 안 돼요. 이때 이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 오늘날 우리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 그 뒤로는 뭐 이게 또 형편없는 거죠. 아테네 이게 문명이 사라지게 되는데, 자, 아테네 역사에서 이제 이게 뭐 나옵니다. 이거는 뭐 영화 속에 많이 나오죠. 누가부터 페르시아하고 전쟁, 역사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역사적인 전쟁. 페르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고대 로마가 나라를 만들 때 제도를 도입한 것이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제도를 보고 만든 것이 로마. 그 페르시아 굉장히 중요하죠. 페르시아 영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체제가 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의 정치 체제가 로마의 정치 체제입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를 본받아서 로마의 공화정, 옮겨 심은 것이 미국의 오늘날 공화정, 모델이 되는 것이죠. 자, 뭐 하여튼 여기서 다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뭐 했느냐, 이 사람, 요거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정치 시대였다. 솔론. 지금 생각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치 기막힌 일이죠. 이때는 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백성들이 직접 민주주의 정치한다. 손 들고. 좀 곤란한 이야기, 기막힌 이야기죠. 민주정치 했다는 거죠. 페르시아가 왜 아테네 쳐들어왔을까? 딱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왕제인데, 너희는 왜 민주정 하는 이야기죠. 딱 그겁니다. 페르시아 사를 보게 되면 왜 페르시아 쳐들어왔느냐.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긴 하지만 요즘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하고 싸워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싸우는 거야, 이게. 그거 싫은 거지, 그거. 딱 그겁니다. 그렇죠? 이거 딱 그 시절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쳐들어왔다. 어떻게든지. 이때 그리스는 다른 국가는 뭡니까? 스파르타도 왕제입니다. 오직 아테네만 민주정치를 했지, 그리스 다른 도시국가는 다 뭐야? 왕제. 스파르타도 왕이 2명이 있었죠. 왕이 2명 있었는데,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기막힌 이야기죠. 그럼 학문. 이 짧은 기간에 100에서 150년 사이에 누가 나타났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 기라성 같은 인물이 한 시대에 나타납니다. 한 시대에 저런 인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뒤에 한번 나타나는 것이 어디? 르네상스 시대 때. 천재들이 한번 나타나는데, 천재들이, 이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기하, 수학이 여기서 발전합니다. 피타고라스 잘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시작하면 어쩌고 제곱 더하기 몇이다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 시대 때 저거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직각삼각형에는 변의 적금하고 이거 갔다 내가 볼 때 또라이라. 그렇죠. 그 밥이 생기나 뭐가 생기나. 바보 같은 저거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다 이런 비슷한 유라. 조금 좀 나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과학, 현실적인 걸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이데아론, 이거 소크라테스, 이거 골치 아픈 것이야. 소크라테스가 제일 강조한 것이 뭐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그거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모른다는 이야기지. 모른다. 다 모른다. 다 무시하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평생 한 일은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네가 무시하다고 하면서 깨우쳐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에서 무시하다 생각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아하죠? 다 소크라테스 미워하는 거죠. 죽은 것도 그것 때문이라. 상대방이 무시하고 깨우쳐 주려고. 여러분, 대학 학문하는 것은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무시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학문의 출발이 되는데, 아는 척 하고 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학, 오늘날 의학,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 수많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날, 이 서양의 어떤 학문의 문화의 기본이 된 거죠. 또 뭐냐, 문화입니다. 연극. 이 사람은 비극 이야기는 희극도 했습니다. 희극. 비극도 하고 희극. 코미디가 이때 나온 용어죠. 코미디. 유명한 단테 신곡이 있습니다. 단테 신곡이 영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디바인, 코미디라. 디바인 빼면 코미디야, 코미디. 이 단테가 내용을 읽으면 코미디라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근데 그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디바인 코미디가 일본 사람이 번역해서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멋있는 이름 만들어서 그걸 쓰기도 했지만 내용은 코미디라, 코미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언어.
고대 어느 혁신이요. 고대 그리스 언어, 헬라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왜 혁신이냐? 옛날에는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이가 없어서 뭐 했느냐면 자음만 썼습니다. 자음만. 수학의 문제 자음만 썼다. 뭘 빼먹었느냐? 종이가 없어서 뭘 빼먹었죠? 쓸만한 게 없어서 모음을 빼먹었습니다. 자음만 써도 대충 뜻을 알겠지 이런 정도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5개의 모음을 내야 돼. 그래서 모음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이 사람, 그 헬라 사람들. 그다음에 라틴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모음 처리가 된 것이죠. 저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는데 내가 볼 때 뭐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요. 내가 볼 때 왜 머리가 좋았을까?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언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언어가 이거 그리스 언어가. 그건 뭐 내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렵지 영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라틴어나 히라브나 라틴어 딱 공부해 보면 이거 할배요. 영어가 그리 쉽습니다. 기막히게 이게 복잡한. 근데 내가 옛날 사람들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데. 아테네 문명의 발전은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생존했다는 거죠. 도리아 있는 남한 물고기에서 사람은 생존했다. 생존했다는 것이죠. 근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갔느냐? 토인비한테 갔어요. 토인비 아이디어입니다. 도전과 응전. 도전이라면. 도전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역사 발전의 첫 번째 조건이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도전. 도전해서 살아남았다. 도전과 응전. 도전을 살아남았다는 거죠. 생존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야 돼. 생존해서 살아남아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일이 되는 것이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암흑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았다. 이게 토인비스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과학 발명에서 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암흑기에 발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경기가 최저점에 달았을 때, 맨슈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가 바닥일 때 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IT 혁명이 어떨 때, 경기가 바닥일 때, 미국 사람이 그리 고생할 때 발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포용성과 다양성. 가장 포용적인 민족은 로마입니다. 로마 세계는 마음대로 막 좋죠. 근데, 그거보다 못하지만 그리스 포용적이었던 사회다. 스파르타와 달리 다른 도시의 시민도 포용적 사회였다. 포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전에는 부모 중에 한 명만 아테네 시민이면 아테네 시민, 자식인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테네 시민권을 줘버린 거죠. 시민권 줘버린. 미국도 그렇죠. 미국 시민권 가지려면 애가 미국 결혼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자식은 미국 시민권 되고. 아니면 미국에서 애 놓든지, 원년 가서, 그렇게 받아주는 거죠. 지금도 그런가요? 미국에서 애 낳으면 미국 애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런 사람이 꽤 있죠. 포용적인 사회였다. 근데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 이 사람이, 이게 바꿔서 양부모가 아테네인이야 아테네 시민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근데 딴 나라 어떠냐? 스파르타. 그리스 딴 도시국가는 전부 다 부모가 그 시민이 돼야 아들이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테네는 이 사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법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였냐? 외국의 새로운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외국의 새로운 문화, 사상과 철학을 도입했다는 거죠. 새로운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건 내만 인용하는 아주 여기서 관련해서 인용하는 건데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 살았다. 스파르타는 외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민으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파르타 사람들은 노예로 부렸었죠. 헤로이타이라고 노예로 부렸었고 이게 없었다는 것이죠. 아테네 유일하게 아테네만 외국 사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참 뒤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아테네 전도하려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묘사한 대목이 이겁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문물, 외국에서 새로운 문물, 새로운 아이디어 이거 받아들이기 좋아한다는 거죠. 포용적인 사회다. 포용적인 사회다. 그 다음에 이 접근성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바다에 인접했다. 지금 아테네가 막 피레우스 항구라고 있습니다. 항구를 끼고 있죠. 접근성을 했다. 스파르타는 어디야? 내륙에 있었습니다. 내륙에. 이 적들이 이제 방어에 위치한, 3대 도시는 이제 여기에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테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테베가 다 도심에 내륙에 있었는데, 오직, 아테네만 항구를 끼고 있어서, 아시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소아시아 밀접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연계성, 이게, 소아시아의 다른 지방, 특히 이오니아인들이 세운 도시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도시 밀접한 교류를 받아들였다. 특히 소아시아의 밀레투스가 유명합니다. 밀레투스는 사상과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아마 이 당시에 밀레투스가 아테네보다 훨씬 큰 도시로 나옵니다. 더 문명이 발전한 도시. 말하자면 아테네는 밀레투스의 습을 받아들인 그런 개념으로 나옵니다. 뭘 받아들였느냐? 밀레투스 자연 철학, 탈레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탈레스.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런 사람들이 자연 철학했는데, 탈레스 이 사람 뭐라고 책에 나오는데, 이 사람 무슨 이야기 했죠? 우주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 뭐 생각했냐? 이 사람들이 내가 밥 먹고 가치 없어 그런지 뭐야? 우주가 뭐로 만들어진지 이거 생각한 거죠. 우주.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해보니까 물질의 근본은 뭐죠? 원자. 원자인데 그 원조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 물질의 근본이 뭐냐, 그지? 밀레투스 자연 철학, 탈레스, 아낙시몬, 이런 사람들이 쭉 우리가 이제 이거 생각하죠. 물이 근본이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럴때요. 우리 몸의 90%는 뭡니까? 다 물이요. 뭐 70%는 다 대부분 물이요, 물. 이 사람은 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주의 원리를 생각해요. 원리. 그래서 철학은 자연 철학이야. 탈레스 BC 한 600년 되는 사람인데 사실 소크라테스니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밀레투스 자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오래전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포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시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밀레투스 출신이야. 이 출신인데 아테네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도시계획 설계를 하고 이래 했었죠. 여러 개 설계했는데 오늘날 격자식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밀레투스도 이게 우여곡절이 많은 도시인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아스파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아스파시아. 혹시 아스파시아라는 사람은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라. 그렇죠?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스파시아. 미국 글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읽어보게 되면 오늘날 미국의 유료학자, 미국의 여성 학자들 설문조사를 해서 아테네가 우리 학문이 발상기인데 그때 아테네 가면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책에 나옵니다. 내 이야기 아니고 아스파시아. 이 사람이었다. 아스파시아. 헤타이라고 하는 우리말 기생인데 여기 출신입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죠? 아스파시아가 누구하고 페리클레스 연인이라고 나옵니다. 페리클레스 애인이라는 뜻이죠. 애인. 이 사람이 밀레투스에서 살아가지고 밀레투스 자연 철학에서 밀레투스에 대한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자연 철학 공부를 한 것이죠. 자연 철학 공부를 해서 자연 철학에 통달한 여자라. 너무 똑똑한 여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밀레투스에서 넘어와서 이게 페리클레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저기 파르테논 가보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지은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 가운데서도 가장 최전성기를 이끈 인물이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입니다. 이 페리클레스가 이혼하고 이 여자하고 사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뭘 못했어. 자기가 벌을 바꿔놨거든. 부모 이게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이제 아테네 시민을 못했습니다. 듣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페리클레스의 전성시대는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여자의 모든 지도를 다 받았다는 거죠. 모든 지도를 다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 누구를 가르치느냐. 누구하고 통했느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지적 스승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감격스럽지만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 강의 듣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에서 아스파시아, 자연 철학, 그 다음에 웅변을 잘했답니다. 웅변을 기막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 전쟁 때 죽은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몰 장병에 대한 추도사가 있습니다. 그 추도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추도사의 모델이 된 것이 뭐냐면 링컨이 피츠버그 연설, 연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링컨 연설의 모델이 페리클레스고, 페리클레스 연설문을 작성해 준 사람이, 이 아스파시아, 이렇게 되어 있죠. 아스파시아. 어떤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이건 뭐는 이게, 문명을 받아들였다는 그 뜻이죠. 다음에 민주주의 했다는 거. 민주주의, 그다음에 소통과 정보교류, 아고라. 소통과 정보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내가 아고라 시장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뭐 저끼리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다음에 경쟁. 다 철학적 사이도 경쟁이 심했습니다. 소크라테스하고 누구 경쟁했었죠. 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했습니다. 서로 학당도 만들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페리클레스 리더십 나옵니다. 리더십. 집단지성 전체가 이런 과정에서 뭔가 폭발적인 집단적으로 뭔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집단지성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 아테네의 어떤 문화가 폭발하게 된 것은 이런 요소가 굉장히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포용성, 다양성, 이방인들, 그다음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별놈들 다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다 살았던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 다 들어와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소통과 정보교류, 이런 경쟁, 집단 이런 거 해서 딱 50년 요 딱 기간입니다. 페리클레스 기간에 좀 지나서 페리클레스 이렇게 정치를 이걸 잘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말년에 가서는 좀 이 총기가 떨어지는데 뭐 때문에 아스파시아에서 먼저 죽었거든. 애인이 죽고 나서 총기가 좀 떨어져서 여러 가지 그런데
이때 아테네 문명이 20살에 남아서 유럽 문명의 조상이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고대 그리스 문명은 2000년 문명이에요. 2000년 문명입니다. 잘 남았다가 유럽 사람들이 가서 보고 우리 문명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뭐가 문제 있느냐? 로마가 하고 나서 로마 시대 때 이제 박해받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중세를 기독교가 지배하게 되죠.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게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좀 배타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굉장히 또 원리적인 그런 좀 중세 가톨릭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저도 중세 가톨릭, 중세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숭배요. 이방 종교, 이방 신약. 그러면 기독교가 지배하던 로마 시대에 또 그리스 문명은 그때는 뒀겠습니까? 그리스 문명은 말살한 거죠. 없습니다. 왜? 그리스의 신들은 다 이방신이야. 이방신이야. 그래서 뭘 파괴하느냐? 그리스 도시들 다 파괴됩니다. 뭐 올림피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점치는 그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도시가 이방신의 도시라 그래서 왜 도시마다 각각 이방신을 섬겼거든. 그래서 이게 다 파괴돼서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고대 그리스 문화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기독교가 지배하면서부터 이게 어디서 살아남느냐? 어디 살아남느냐면 여기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좀 살아남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레니즘. 다행히 그 누구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정복하고 하는데 알렉산더 스승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왕이 총명해서 왕이 돈이 많죠. 아리스토텔레스 모셔다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가요 공부를 시킨 거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우면 잘 배웠겠죠. 또 알렉산더 총명해서 알렉산더가 그리스 문명, 아테네 문명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게 됩니다. 동경을 가지면서 문화를 존경하는 거죠. 존경해서 이 아테네 그리스 문화를 다 전파시킵니다. 전파시키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걸 헬레니즘을 그렇게 해야죠. 헬라. 그래서 딴 데 전파되는데 이 사람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도 보고 배울 줄 많은데 전쟁 그렇게 잘했는데 전쟁 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책을 들고 다녔다. 여러분 전쟁하면 책 들고 다니겠어요? 책 들고 다닌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는 데마다 뭘 만드냐? 도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한 70 몇 개 만들었는데, 이 사람 몇 살에 죽었냐?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맨날 전쟁만 하다가 통치를 해본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근데 10년, 정복전쟁 20살에 대왕이 돼서, 우리 20살에 뭐 했을까? 하지마죠. 33살에 세계를 정복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일하게 번성했던 도시가 이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당시에 누구냐면 왕이 죽고 나서는 4명의 그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거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땅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다스립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중에도 알렉산더를 제일 따랐던 사람이라. 알렉산더 따라서 학문을 좋아했다. 학문을 좋아했다.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마지막 여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여기 있으면서 이제 알렉산더 죽었죠. 죽어서 이제 시체를 본국으로 운구해 가는데 이 사람이 시체를 탈취해 왔습니다. 탈취해서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시체를 갖다 안치했죠. 그 이제 사라졌는데 두 가지 미스터리 찾는 작업이 그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무덤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뭐 그 찾는 작업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만들었냐? 이 사람도 그걸 학문을 좋아해서 뭘 만드느냐? 도서관 하나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만들어서 많은 학자를 모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신학,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습니다. 신학, 그다음 철학,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것이 우리가 수학, 수학에서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학문이 이제 발전하게 되죠. 이 알렉산드리아.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누구한테 망하느냐면 로마한테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문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많이 해서 70만 권의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러죠. 70만 권. 이 당시 종이도 구하기 힘들고 이랬을 때 70만 권 책을 유럽 전체 모였던 도서관은 2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모이게 된 거죠.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항구입니다. 지금 이집트 수도는 이제 카이로는 내륙이 있죠. 바닷가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다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융성했는데, 그래서 그 탓인지, 클레오파트라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인물은 별로 나왔는데 내가 안 봤는지 모르겠고, 또 이 클레오파트라 동상도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작은 인물은 별로라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두 영웅하고 사귀었죠. 시저, 하고 또 두 사람을 사귀었죠. 시저 애를 낳고 이랬었는데, 대단하죠. 7개국을 했답니다. 7개국.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헬라를 쓰는데, 이집트, 라틴어 해가지고. 시저가 무슨 말 했겠어요? 라틴어 했겠죠. 그 시저를 꼭 구워 삶으려고 그러면, 꼬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라틴어를 해야 되는 거죠. 라틴어에서 시저를 갖다가 사귀고, 또 안토니우스 하고 사귀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 여자가 인물은 별로라 하더라도, 그 지적인 능력 가지고, 그런 영혼들을, 그러다가 이게 또, 로마 시대 때 망하는데,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데, 문화가 많이 파괴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면, 요 다음에 지배하는 나라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일어나서 이슬람이 이집트에서도 쭉 해서, 지금서 북아프리카 보면 이슬람 국가죠. 스페인까지 쳐들어가는데, 스페인 남부가 지금 이슬람 문화로 되어 있죠.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런 것들을 이슬람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슬람으로 가져가서, 다른데, 이슬람에 여러 가지 왕조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아바스 왕조, 이슬람의 아바스.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 이 시대가 여러분들, 지금 바그다드 별로 아니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거 뭡니까? 아르멘 나이트 하면, 이거 알죠? 알라딘, 나르는 양탄자, 아르멘. 요 때가 요 시대입니다. 아바스 왕조. 때, 요 시대. 이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 지의 집, 이걸 또 학문을 좋아했어요. 학문을 좋아해서 지의 집이라고 만들고, 뭘 모델로 했느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모델로 해서 지의 집. 우리나라 집현전 이런 정도죠.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책도 다 모읍니다. 어떤 책? 고대 그리스 로마 책도 다 모읍니다. 다 모으는데, 고대 헬라를 잘 모르죠. 어떻게? 번역했습니다. 책까지 다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해주죠. 번역비를 얼마나 줬느냐? 상상을 초월한 돈을 줬습니다. 번역비. 상상을 초월한 이 정도로 돈을 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덤비드는 거야, 번역하는데. 나도 그런 정도면 금을 줬다 그러죠, 금을. 나도 금 좀 열심히 하겠어. 금을 정도로 번역을 해서,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것이, 이걸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이 시대 때, 이거 왜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여기로 건너가서 아랍어로 번역되고 원본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럽은 중세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 이방 신들과 문화가 다 사라졌던 그런 시대. 이게 이 시대는 과학도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한다. 지금 보면 이슬람에서 왜 과학이 발전했을까? 이거 좀 궁금하죠. 왜 그러냐? 중세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됐더니 그 말했다가 뭘 할 뻔했죠? 화형당할 뻔했죠. 교황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형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이슬람에서 왜 이런 과학이 발전했을까? 이슬람 우리 이 당시에 사라센이라 그렇게 부르죠. 사라센. 유럽 사람 사라센. 근데 이슬람입니다. 사라센. 뭘 했을까? 이 사람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과학. 그 아랍의 숫자 있죠. 원래 아랍의 숫자는 어디서 나왔죠? 인도 사람들 만든 건데 아랍의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1, 2, 3, 4, 5 하는 거. 여러분들 배우나 1, 2, 3, 4, 5 있죠? 이 아랍의 숫자라고 이름 붙였는데 사실 인도에서 만든 거다. 그죠? 아랍의 숫자. 받아들이죠. 수학이 발전했다. 수학. 그것도 과학이 발전했다. 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규명해서 왜 이슬람에서 또 이 시대 때 과학이 발전했을까? 중세 기독교는 과학을 종교에 위협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위협이 되는 존재라서.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면 처단했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해석하기 위해 바빴다는 거죠. 신의 뜻을 그거 가지고 신의 계시를 그걸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지구가 돈다고 그러면 왜 지구가 도느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전한 것이 과학이라 이거죠. 과학. 과학이라면 왜 과학을 이야기하느냐. 이안 모리스 왜 서양이 지배하느냐. 그 책 보게 되면 중세는 사라센하고 중세는 이게 동양이 지배했던 사회입니다. 중세는 거기 어디죠? 유럽은 암흑시대라. 중세는 동양이 지배했는데 밖에서 지금 서양이 지배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과학에 꼽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산업의 변화에 그래 보는데 이걸 하는 거지. 이게 과학이 발전해서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이게 르네상스로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르네상스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예부흥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를 문예부흥을 의미한다. 그게 르네상스. 되살리자. 근데 옛날에 있었나? 유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전해줬느냐? 이 사라센 제국 해석을 받은 거죠. 어떻게 받았냐?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사라센하고 교육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십자가 운동 때 중세가 그 암흑에 사했던 기사, 지금 말하자면 조폭들이 깡패들이죠. 모여가지고 가면서 교류가 일어나서 앞장선 곳이 여기다 하겠죠. 피렌체. 르네상스 특징 쪽 이렇게 하는데 르네상스 시대 우리가 아는 기막힌 인물들이 다 나타납니다. 딱 피렌체에서 누가 나타나죠? 라파엘로, 다빈치, 미켈란젤로,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지금 성당 지은 사람, 알베르토 브라만테. 이거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죠? 불가사의한 일이죠. 고대 아테네 이후에 처음이라. 단테하고 좀 나옵니다만. 이거 가지고. 브루넬레스키, 소위 우리 르네상스 양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왜 이렇게 했나? 아리스람 사라센 제국, 아바스 왕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받아들였다.
또 동로마 제국과 교류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라진 제국에서 이태리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건물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사라센 사람들이 장사를 잘했어요. 사라센 상인들. 복식 부인 이런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 장사를 잘했죠. 셰익스피어의 그것도 있죠. 악독한 상인들 있죠. 무슨 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름 뭐라? 그래서, 자, 그거 보면 돈 빌려줬어.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산을 잘라내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초기 자본주의가 생성됩니다. 초기 자본주의. 장사에서 돈을 버는 것이, 초기 자본주의. 초기 영역을 이때 부르조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메디치가, 지원. 그다음 경쟁, 장르네. 다빈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 사이가 나빴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죠. 서로 눈치 보고 경쟁 시체됐습니다. 공부하는데도 서로 경쟁하고 그래요. 경쟁. 자, 등등 이렇게 하셔서. 이거 가만히 보게 되면 좀 포용력이 있었다, 포용. 사라센 역을 다 받아들였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자본주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경쟁체제, 장르해서. 그래서 포용적인 정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관계상 간단하다는, 이거 맨체스터 산업혁명. 산업혁명에서 왜 여기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맨체스터와 랭커시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여기 일어났는데, 보게 되면, 존 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방직기계, 그 다음에 제임스 하이그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이 방직기. 이 사람이 랭커시죠. 맨체스터 옆에 랭커시죠. 리처드 아크라이트 이 사람이 이제 수력 방적기 섬유 기계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딱 여기입니다. 맨체스터 여기서 발생해서 퍼져나가는데, 우리 생각에 뭔가 런던에서 해야 될 건데, 그죠? 런던에서 해야 될지, 그 런던이 아니라 변방이라. 중부지방. 중부지방. 아담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변방 사람이라. 변방 사람이 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실리콘 IT 혁명은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여기서 관해서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논문들이 있다, 그죠?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방성, 포용성, 그 중에서도 이 동네가 개방성, 포용성, 플로리다 책 보면 거기 나옵니다. 개방성, 포용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K 지수라고 해서 K가 어디 많이 사느냐. 이걸 조사해보니 여기 많이 살더라고요. 개방성, 포용성. 앞에서 이야기는 다 가졌습니다. 이질성, 다양성, 그다음 자유. 이걸 다 가진 거죠.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있는데, 결론은 제 생각은 이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또 혁신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 맨 앞에 이야기했던 거, 요거, 포용력, 그 다음에 다양성, 연계성, 경의 돕전, 집단지성, 실리콘밸리에서 내가 보면 집단지성의 산물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경쟁해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서로 정보도 듣고 알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혁신적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나도 이거 가지고 책도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세계에서 공부가 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작업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의 관계상 요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